희끗희끗한 머리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는 박정숙 여사는 오늘도 어김없이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 풍경을 바라보았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지 벌써 5년. 출가한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전화 한 통하기가 어려웠다. 정년퇴직 후 적적함은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라다녔다. 고요한 아파트에 홀로 남겨진 시간, 창밖의 풍경만이 유일한 벗이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창밖의 나뭇잎 색깔로 알아채곤 했다. 가끔 걸려오는 자식들의 안부 전화나 손주들의 재롱 섞인 목소리가 삶의 작은 위안이었지만 통화가 끝나고 나면 더 깊은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보셔야죠, 어머니. 어느 날 무심한 듯 아들이 건넨 스마트폰은 정숙에게 새로운 세상과의 연결고리였다. 처음에는 그저 복잡하고 어려운 기계 덩어리 같았다. 작은 화면 속 깨알 같은 글씨들과 알 수 없는 그림들은 낯설기만 했다. 하지만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고 싶다는 작은 소망, 그리고 이대로 세상과 단절될 수 없다는 막연한 불안감은 그녀를 동네 문화센터 스마트폰 교실로 이끌었다. 더듬거리며 타자를 치고 어색하게 이모티콘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서 정숙은 조금씩 디지털 세상에 발을 들여놓았다. 자식들이나 쓰는 줄 알았던 SNS에 서툰 자기소개를 올리고 꽃 사진을 찍어 공유하며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했다. 좋아요 버튼 하나에 가슴이 두근거렸고 댓글 하나에 어린아이처럼 기뻐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페이스북 친구 추천 목록에서 주상현이라는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프로필 사진 속 남자는 해외의 멋진 휴양지를 배경으로 지적이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을 해외에서 성공한 글로벌 사업가이자 현재는 잠시 안식년을 보내고 있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소개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그의 프로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주상현으로부터 친구 신청과 함께 메시지가 도착했다. 선생님의 글에서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저 역시 아내와 사별하고 해외에서 외롭게 사업을 하며 고독을 느끼던 차에 우연히 선생님의 프로필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말벗이 되어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가슴이 뛰었다. 자신을 선생님이라 부르는 정중함, 그리고 그의 글에서 느껴지는 감성과 어딘지 모를 동질감에 마음이 끌렸다. 조심스럽게 친구 신청을 수락하자 그때부터 주상현과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주상현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숙에게 안부를 물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정숙님. 오늘 서울 날씨는 어떤가요? 제가 있는 곳은 햇살이 아주 좋네요. 정숙님 하루도 이곳 날씨처럼 화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시와 좋은 글귀를 보내주었고 정숙이 과거 국어교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그녀가 좋아할 만한 문학작품이나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대화를 이끌었다. 정숙이 젊은 시절 좋아했던 시인의 이름을 말하자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 그 시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시 구절을 읊조리기도 했다. 정숙은 주상현의 세심함과 지적인 매력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와의 대화는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이자 위안이었다. 정년 퇴직 후 누구도 자신을 선생님이라 불러주지 않았는데 그는 꼬박꼬박 정숙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중을 표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주상현은 정숙의 외로움을 정확히 파고들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처럼 혹은 마음을 알아주는 연인처럼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정숙은 밤늦도록 주상현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스마트폰 화면 속 그의 메시지는 차갑고 텅 빈 아파트를 온기로 채워주는 듯했다. 어느덧 주상현은 정숙의 일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가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의 안부 메시지가 와 있었고 잠들기 전까지 그의 다정한 목소리, 때로는 짧은 음성 메시지를 보내왔다를 들어야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 같았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2달이 지났다. 그동안 주상현은 단 한 번도 정숙에게 부담스러운 요구나 부탁을 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정숙이 건강식품이라도 하나 보내줄까 하면 극구 사양하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면 그때 맛있는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곤 했다.
이런 그의 모습은 정숙으로 하여금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상현으로부터 다급한 목소리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다. 정숙 선생님, 정말 면목 없지만 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베트남에서 중요한 계약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현지 통관 문제로 자금이 묶여버렸습니다. 직원들 급여일이 코앞인데 정말 염치 없지만 선생님께 50만 원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은행 시스템 문제로 해외 송금이 막혀서 부득이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바로 해결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숙은 순간 망설였다. 아무리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그의 다급한 목소리와 그동안 쌓아온 신뢰, 그리고 내일 바로 갚겠다는 약속에 마음이 흔들렸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리고 주 선생님 같은 분이 설마. 정숙은 결국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다. 적금 통장에서 50만 원을 찾아 주상현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음 날 정오가 되기도 전에 정숙의 스마트폰으로 입금 알림 메시지가 도착했다. 50만 원. 그리고 곧이어 주상현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가 날아왔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약속대로 바로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감사의 의미로 작은 커피 상품권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정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주 선생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괜한 걱정을 했다는 생각에 스스로가 멋쩍어졌다. 그녀는 웃으며 괜찮습니다. 해결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그 후로도 주상현은 두어 차례 비슷한 방식으로 소에게 돈을 빌리고 정확한 날짜에 이자까지 쳐서 갚는 행동을 반복했다. 한 번은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현지에서는 달러 인출이 어렵다며 100만 원을 빌려갔고 사흘 뒤 105만 원을 보내왔다. 정숙은 이제 주상현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거두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신을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자 동시에 자신도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에 은근한 자부심마저 느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창밖에 단풍이 붉게 물들어갈 무렵 주상현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다. 정숙 선생님,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온 아주 유망한 해외 비공개 대체 에너지 펀드가 있습니다. 아는 지인이 특별히 운영하는 것인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월 5%의 확정 수익을 지급합니다. 선생님께만 특별히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소액으로만 참여 가능하니 한번 경험 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 5% 확정 수익, 원금 보장. 정숙의 귀가 솔깃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아껴 쓰고 모은 퇴직금과 남편이 남긴 약간의 유산이 있었지만 물가는 자꾸 오르고 노후는 길었다.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늘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미지의 세계였다.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요. 괜히 복잡한 일에 휘말리는 건 아닌지 걱정되네요. 정숙이 망설이자 주상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설득했다. 선생님, 제가 괜히 어려운 일을 권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입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 테니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의 노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를 믿으시죠? 저를 믿으시죠? 라는 그의 말에 정숙은 마음이 흔들렸다. 그동안 보여준 그의 신뢰감 있는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결국 정숙은 그럼 아주 소액만 한번 해볼까요? 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주상현은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며 기뻐했다. 정숙은 주상현이 알려준 방법대로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가 알려준 해외 사이트 주소로 접속하자 제법 그럴듯하게 꾸며진 투자 플랫폼 화면이 나타났다. 자신의 이름과 투자 금액 그리고 예상 수익률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한 달 후 정말로 정숙의 은행 계좌에 수익금이라는 명목으로 5만 원이 입금되었다. 정숙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은행 이자율이 바닥을 기는 시대에 한 달 만에 5%의 수익이라니. 주상현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함께 투자를 망설였던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졌다.
이 성공적인 첫 투자 경험은 정숙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주상현은 기다렸다는 듯이 보십시오, 선생님. 제 말씀이 맞았죠? 지금이 바로 투자 적기입니다. 다음 달에는 더 큰 규모의 펀드가 오픈되는데 이번에는 최소 투자 금액이 조금 높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은 훨씬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편분께서 남기신 소중한 자산, 그냥 은행에 묵혀두지 마시고 현명하게 불리셔야죠. 라며 본격적으로 더 큰 금액의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숙이 사별한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잘 알고 있었고 교묘하게 그 감정까지 건드렸다. 아마 하늘에 계신 남편분께서도 선생님이 이렇게 현명하게 노후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면 기뻐하실 겁니다. 정숙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한편으로는 불안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유혹을 느꼈다. 이미 100만 원을 투자해 5만 원의 수익을 본 경험은 그녀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었다. 결국 정숙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이나 다름없는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자식들 몰래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합쳐 수천만 원을 주상현이 알려준 안전한 해외 투자 계좌, 실제로는 여러 단계를 거친 대포 통장에 따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를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주상현의 달콤한 말, 훌륭한 결정이십니다, 선생님. 이제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함께 아름다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을 떠올리며 애써 불안감을 떨쳐냈다. 그는 마치 정숙과 자신이 함께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동반자인 것처럼 말했다. 돈이 송금된 후 주상현은 더욱 극진하게 정숙을 대했다. 매일같이 투자 상황을 브리핑해 주었고 물론 모든 것이 조작된 정보였다. 곧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부풀렸다. 정숙은 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그녀는 이미 주상현에게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 한편 아들 김민주는 최근 어머니 박정숙의 행동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다. 평소답지 않게 어머니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누군가와 밤늦도록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가끔 돈 문제로 전전긍긍하거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어느 날 저녁 반찬거리를 사다 드리러 잠시 들른 민주는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미소 짓다가 이내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어머니,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어디 돈 들어갈 때라도 있으신 거예요? 안색도 별로 안 좋아 보이시고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숙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다, 별일 없다. 그냥 친구랑 얘기 좀 하느라 내 걱정이나 잘해라. 정숙은 아들의 예리한 눈빛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민주는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평생을 강직하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일에 연루되었을 리 없다고 애써 생각하며 그저 노년의 외로움 때문이려니 넘기려 했다. 그러나 며칠 뒤 우연히 어머니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이 풀린 것을 보고 몰래 카카오톡 메시지 일부를 보게 된 민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주 선생님, 투자금, 수익률, 해외 계좌 같은 단어들이 오고 간 대화 내용이었다. 민주는 직감적으로 어머니가 금융사기에 휘말렸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날 밤 민주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혹시 누구한테 돈 보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인터넷으로 하는 투자는 위험한 게 많다고 하던데. 정숙은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조금... 당황한 정숙은 말을 더듬으며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다. 민주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자신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그는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어머니, 그 사람 누군데요?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뭘 믿고 돈을 보내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커요. 하지만 정숙은 아들의 말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주상현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고 거액의 돈까지 투자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사기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주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정숙은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를 높이며 아들에게 소리쳤다. 내 돈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너는 더 이상 상관하지 마. 민주는 어머니의 완강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다.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제발 제가 나중에 후회하실까봐 그래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서는 민준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다. 모자 간의 깊은 갈등의 골이 파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정숙은 닫힌 현관문을 바라보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아들에게마저 비밀을 만들고 거짓말을 해야 하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주상현은 다를 거야. 그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라는 믿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정숙은 민준의 전화를 피했다. 주상현에게는 아들과의 갈등을 털어놓았고 그는 오히려 아드님이 어머님을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아직 젊어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투자는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큰 수익이 났을 때 짜잔 하고 보여드리면 그때는 아드님도 어머님의 현명함을 인정할 겁니다. 라며 정숙의 편을 들어주었다. 정숙은 그의 말에 다시 한번 위안을 받으며 아들의 경고를 무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시간은 흘러 약속된 거액의 월별 수익금 지급일이 다가왔다. 정숙은 며칠 전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이 돈만 받으면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아들에게도 떳떳하게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록 정숙의 계좌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정숙이 주상현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주 선생님, 오늘 수익금 들어오는 날인데 아직 소식이 없네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한참 만에 도착한 그의 답장은 변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정숙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네요. 현재 해외 금융 시스템에 일시적인 전산 오류가 발생해서 송금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는 정상화될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정숙은 그의 말을 믿고 하루를 더 기다렸다.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돈은 들어오지 않았다. 주상현은 미국 연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국제 자금 이동에 예상치 못한 시간이 걸리고 있다. 해외 투자 법인의 세무조사 문제로 잠시 계좌가 동결되었다 등 온갖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정숙은 점점 더 초조해졌지만 그럴수록 주상현의 말을 더욱 맹목적으로 믿으려 애썼다.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걸었기에 이제 와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고 인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정숙은 여느 때처럼 주상현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려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토록 다정했던 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사라지고 수없음이라는 회색 글씨만 떠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황급히 그가 알려준 해외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려 했지만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는 차가운 메시지만 반복해서 나타났다.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라는 기계적인 안내 음성만이 흘러나왔다. 순간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이 경고했던 사기라는 것을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이다. 평생을 아끼고 모은 피 같은 돈,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까지 모두 허공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정숙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넋놓고 있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배신감,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극심한 자책감이 뒤섞여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내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이내 통곡으로 변했다. 텅 빈 아파트에 그녀의 절규만이 가득 찼다. 며칠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정숙은 결국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아, 엄마 좀 와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민준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터졌음을 감지했다. 한 걸음에 달려온 민준은 며칠 사이에 해골처럼 초췌해진 어머니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와락 무너지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울면서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분노하고 어머니의 어리석음을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지만 곧이어 어머니의 처절한 절망과 고통을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아요. 일단 경찰서부터 가요.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몰라요. 민주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고 말했다. 경찰서 사이버 금융범죄 수사팀 사무실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여러 대의 컴퓨터와 서류 더미, 그리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건을 배정받은 이수진 경위는 젊었지만 차분하고 냉철한 인상이었다. 그녀는 박정숙의 진술을 조용히 경청하며 중요한 내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숙이 내민 스마트폰 속 주상현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을 살펴보는 그녀의 미간이 점점 좁아졌다. 어머님, 이런 종류의 국제 온라인 사기는 정말 죄송하지만 범인들의 신원을 특정하기도 어렵고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대포통장, 대포폰을 사용하고 IP 주소도 계속 우회하기 때문에 추적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수진 경위는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피해자들을 봐온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다. 정숙은 이수진 경위의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술하게 사기꾼의 가머니설에 넘어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다. 경찰서 한쪽 벽에 붙어있는 보이스피싱 예방 포스터 속 문구들이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수진 경위는 절망에 빠진 정숙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어머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워낙 교묘하고 지능적이어서 어머님처럼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쉽게 속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큰 기대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정숙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민주는 말없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만을 셔먼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것은 어쩌면 사기꾼에 대한 분노 혹은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수진 경위팀은 박정숙의 사건을 포함한 유사 로맨스 스캠 및 투자 사기 사건들을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했다. 밤낮 없이 이어지는 수사 끝에 주상현 일당이 사용한 여러 개의 대포통장 명의자들과 국내에서 자금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한 하위 조직원 몇 명을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정작 사기의 총책이자 박정숙을 직접 기만한 주상현의 실제 정체나 해외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조직까지는 끝내 밝혀내지 못했다. 박정숙이 잃어버린 막대한 피해 금액 역시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가 흔적을 찾기 어려웠고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피해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이수진 경위는 민준에게 수사 결과를 알리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주는 담담하게 결과를 받아들였다. 어쩌면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돈보다도 어머니의 회복이었다. 박정숙은 수사 결과를 전해 듣고 한동안 깊은 상실감에 빠졌다. 경제적인 타격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책감으로 망가져버린 마음이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묵묵히 지켜보며 곁을 떠나지 않는 아들 민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사랑, 그리고 이수진 경위의 인간적인 격려는 그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작은 힘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민주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 근처 노인복지관에서 열리는 디지털 금융사기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 정숙은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지만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따라 나섰다. 교육장에서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동병상련의 아픔과 함께 묘한 위로를 받았다. 나만 바보였던 게 아니었구나.
교육이 끝난 후 강사는 다음 시간에 자신의 피해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용기 있는 분을 찾는다고 말했다. 순간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었다. 민주는 놀란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정숙은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복지관 강단에서 풀어나갔다. 주상현과의 첫 만남부터 사기를 당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후 겪었던 절망과 고통까지.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에 교육에 참여한 많은 노인들이 눈시울을 붉혔고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강단에서 내려오는 정숙의 얼굴에는 수치심 대신 아픔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작은 자부심이 어려 있었다. 여전히 박정숙의 마음속 상처는 깊었고 잃어버린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절망에만 갇혀 있지 않았다. 아들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가끔씩 복지관에 나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작은 목소리나마 보태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소일거리가 되었다. 어느 늦은 오후 정숙은 베란다 창가에 앉아 저물어가는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붉게 타오르는 노을이 마치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지난 몇 달을 위로하는 듯 따스하게 느껴졌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더 이상 주상현의 메시지가 뜨지 않았다. 대신 며칠 전 함께 김장을 담그며 환하게 웃던 손주들의 사진이 배경화면으로 빛나고 있었다. 정숙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아주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